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소개 및 개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시기 다 잘들 이기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한인여성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효정 인사드립니다. 인사말을 이어 전에 참석해 주신 내빈 소개를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께 주최해 주신 우리 조명희 국회의원님 소개 올립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사선 의원이시고 아주 중요하신 우리 국회의원님 오늘 한 자리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성권 지혜동포 재단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동 주최를 하고 있는 우리 조롱재 지혜동포 포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선 순위가 있지만 우선 좀 참석하신 순서대로 초대를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문 세계한인교민총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닥터 계대 박사님 도일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고종욱 한국 사회 시민단체 연합회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하신 세 분 귀한 걸음해 주신 분들 함께 일어나 주세요. 이형모 제도권 신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창선 현 스웨덴 한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윤기 조일미디어연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무총장님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려주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포지움을 맡아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윤문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숙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소개시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토론자로 참석하시는 우리 봐야 되겠네요. 기억력이 안 이찬범 공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태용 회장, 지태용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중앙여성고문단에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사랑 국민회의 우리 김홍국 의장님과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장영철 의장님 소개 올립니다. 5일신.tv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식구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오영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한인여성협회에서 오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아름다운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많이 오셨고요. 저기 루마니아 한민수 회장님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직 소개되지 않으신 분 그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주실 때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 회장님 소개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못 알아드린 소개는 나중에 계속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8시간을 해야 되는 포럼을 지금 저희가 2시간에 다 마치려고 준비를 하니까 마음이 시간에 앞서서 급하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내밀 소개 여기에 대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은, 저의 인사말은 이 책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처음에 와서 배운 건배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용모 대표님한테 배운 건배사입니다. 수익장을 들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여러분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아니요. 네, 술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자입니까? 아닙니다. 네, 아니죠. 제가 재동포 문제 전문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일까요? 사랑입니다. 아유, 정답 맞추신 분 빨리 상품 좀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독일에서 살다 온 경험으로 무언가 조금 유익하고 어떤 보람이 되는 그런 저의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오늘의 우리의 날개짓이 이게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에 있는 재동포 사회와 한국을 엮는 징검다리가 되고 저는 조그마한 소망은 그분들 마음에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국민이 아니구나. 아직도 조국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구나. 언젠가 나도 그분들에게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오늘 부족하고 많이 작은 자리이지만 정말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 동포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 대한민국의 해외 이민 역사가 이 자리에서 아마 다 많이 녹아서 내릴 겁니다. 이 소식을 타고 모든 오늘의 행사를 듣는 750만 재동포 가족들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환영하며 인사말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이우정 총재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동주최 사단법인 제2동포 포럼 조롱재 이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재동포 포럼 조롱재 이사장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같이 공동 주최하는 조명희 윤상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시고 재동포 이사장님께서도 바쁘신 멀리 제주에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불러서 참석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재동포 포럼 지태영 회장님께서도 멀리서 오셔서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계한인여성협회 심포지움 세계한인문화복지대단 출범과 맞춰서 제122차 재동포 포럼을
개최하면서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재동포 포럼은 2008년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재외동포 전 세대의 전향적인 모습과 추구를 통해 동포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민족 문화 공동체를 확산하고자 창립되어서 온 1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인사말 좀 간단히 좀 해달라고 또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 재동포들이 이제 한국을 기입을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구 절벽 시대에 대표를 모색하고 또 1천만 세계 한인 타국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하게 될지를 우리가 토의하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사제자 토론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공동주최이신 조명희 국회의원님 환영사 시간입니다. 인수위 바쁜 일로 인해서 빠르게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나가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때문에 잠깐 올라오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명희입니다. 저희 분야 국정과제가 선정이 돼서 그 예산 때문에 어제 밤에 지나와서 갑자기 오늘 한 10시 반에 통이동에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 편이라 오랫동안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새벽 2시에 퇴근했습니다. 이게 여당은 여당인데 머쓱이 부족 작아가지고 금수완박 그거 반대하느라고 법사위원회 앞에서 피켓 시위 안에 들어가서 새벽 2시까지 하고 집에 갔다가 오늘 원내대표님 이준석 당대표님 또 우리 김석기 의원님은 지금 일본에 가셨어요. 정진석 특보단으로 김석기 위원장님께서는 그래서 저희 국회에서 대표로 저기 양금 의원도 그 지방선거 중앙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중앙분관이기 때문에 또 오늘 아침 회의가 있고 이래서 국회에서 정말 이게 융숭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윤상현 우리 외통위에 우리 사선 의원님께서 대표로 오셨으니까 좀 더 인사 말씀드리려고요. 계획은 아마 꼭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열심히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제외 대신 저도 대선 때 제외 국민보험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엔 연구원도 하고 해외에서 학위도 받고 살아도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요청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제외 동포 750만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 또 윤상현 국회의원님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셔서 환영사를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종욱 장로님 여러 오셔서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세계 한인 여성협 때 내적인 화합과 또 연합들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호정 총리님, 또 조홍대 이사장님 신부적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와보니까 또 이충근 박사님도 계시고 또 이우대 회장, 이용거 대표, 또 우청규 의장님, 또 존경하는 우리 김성곤 장영철 회장님도 계시고 참 김성곤 우리 재동포 이사장님은 정말로 해외 동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정말 어떤 분보다도 열심히 하는 김성곤 참 이사장님께 특별히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이 맨날 우리 참 이 한인 여성들이 정말 위대합니다. 보통 여자분들 약한 존재라고 문학적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대한민국 여성은 누구보다도 강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골프 PGA 맨날 순정보 소식 누가 가져옵니까? 대한민국의 여자 골프 선수 박세리를 비롯한 골프 남자들을 보십시오. 또 김연아 선수를 보십시오. 또 발레리나 남수진 선수를 보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보다는 남자보다도 여성들이 세계적으로 더 뛰어난 면모를 잘.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독특한 정말로 강인한 DNA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DNA를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 김구 선생의 어머니 광나간 여사를 보십시오. 모친 생시라고 이 독립 투사 동지들이 돈 몇만을 모아서 생일잔치를 벌여달라고 하니까 광나간 여사께서는 총 2자를 사다 써가지고 생일 파티하지 말고 독립투쟁에 쓰자고 하십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조마리아 여사도 정말로 요즘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일제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런 강인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여성이 그러한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정말 세계 동방곡곡에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750만 디아스포라를 홍보하는 데 가장 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세계 한인 여성들이 누구라도 자랑스럽고 또 세계 한인 여성들이 똘똘 뭉쳐서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심포지움을 열었다는 면에 있어서 특별히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와서 주제를 보니까 인구 절벽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 출산율이 0.84인가 그 정도로 기억하고 2045년인가에 이제부터 인구 감소 시대가 돌아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 참 인구 문제에 있어서 인구수가 줄어드는 감소해가는 국가로 서 있음에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에서 세계 한인 여성협회가 재정포 포럼과 또 우리 김동건 이사장님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좋은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 동포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재동포적 등 여러 가지 또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김성곤 제2동포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재단 사무실이 제주도에 있어서 좀 멀리서 왔어요. 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세계 한인 여성협회 이회장님, 재동포럼의 조영재 대표님 감사드리고, 또 다음 축사해 주신 우리 윤상현 전 대통령님, 여기 계신 귀빈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로 세미나 한다고 해서 이 재동포하고 저출산 문제가 어떤 관계인가 하고 좀 고민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재외동포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모델로 드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2000년 넘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지금 전 세계 유대 인구가 한 1,400만 정도. 우리 한민족이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전 세계 노벨상의 거의 5분의 1을 휩쓴 사람들이죠. 근데 2차 대전 때 이 독일에 의해서 학살되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도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그 테오도르 페르치라는 사람이 시오니즘을 주장하고 결국은 1948년에 중동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지금 귀환 동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빨리 국민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원래 거기는 또 무슬림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그 동포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스라엘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귀환 동포법인데, 이 귀환 동포법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주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적법에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영주 귀국할 경우에 복수국적을 부여합니다. 이거 상당히 특혜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을 따고 한국에 영주 귀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뭐 요즘 이제 가운데 독일 마을도 세우고 그러면서 어쨌든 한국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방자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지금 과제는 이 인구 젊은 문제예요. 이러다가 앞으로 몇십 년 있으면 우리 한민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 빠진 문제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 잠깐 인구 증가는 되겠죠. 그렇죠? 근데 죄송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이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때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죠. 우리 고종 총대님.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60세가 넘으면 아이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젊은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이 국적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귀환동법처럼 한민족의 피가 한 방울도 섞였으면 3세가 되든 5세가 되든 다 우리나라 국적을 쉽게 딸 수 있게끔 국적법을 바꿔서 프랑스 며느리가 됐든지 멕시코 사회가 됐든지 저 아프리카에 사는 뭐 흑인 손자가 됐든지 다 와서 한국에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국적법을 바꿔야지만 이것이 인구 증가하고 연계가 되지, 그냥 나이 드신 1세들만 들어와서 정착해하고 할 거는 이거는 저는 인구 증가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와서 살기 좋아야 되는데,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남북관계예요. 네.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고 이게 대립이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동포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까지 다 와서 같이 살게 하려면 어쨌든 남북관계가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 유럽에서도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국적권 문제하고 이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정착이 돼야지만 해외에 많은 우리 동포들 또 그 자녀들이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코리아니즘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 홍익 인간의 자식 그 정신을 갖고 뭐 피부 색깔이 어떻고 언어가 어떻든지 이 홍익 인간의 정신만 갖고 있으면 다 우리 한민족이니까 와서 같이 살자 하는 이런 캠페인을 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또 주제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다 보니까 제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오신 우리 김성돈 사장님. 사실은 오늘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원내대표, 당대표님들 다 참석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시기가 시기이만큼 그 당내 지금 본청 규탄대회도 있고 또 인수위
빨리 가셔야 될 입장도 있어서 참석 못하시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는 전달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책자에 보시면 서면으로 축사나 격려사나 한양사를 다 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격려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한인 교민 총장이신 이충근 박사님의 격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충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감독해 주시죠.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글로서 오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고 오늘 그 세미나가 얼마나 그 중요한 세미나인지를 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문 중에 인구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영어로는 그 데모그래피라고 합니다. 내가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제일 큰 교보문고에 가보면은 한국말로 된 인구 통계학 책이 없습니다. 인구 통계학 개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주문을 해서 책을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 맨 앞에 보면은 Demography is Destiny, 인구 통계는 운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고치기가 인구 통계의 절벽에 빠진 나라가 그 절벽에서 나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구 통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한 명씩 낳자라는 그 운동을 정부가 놀랍게도 했는데 한 명씩 낳으면은 10세대 후에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사는 어떤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여자들이 전부 한 명씩 낳는다 그러면은 없어질 때까지 100만 명이 0이 될 때까지 300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명만 낳으면은 2350년에 마지막 한국인이 죽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되는 수로 내려갔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미국 닥터 에버슈타트라는 그 교수가 있는데 에버슈타트 박사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인구 통계를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반도 문제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최고 전문가가 됐냐면은 이분이 그 북한의 인구 통계 자료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100만 명이 계속 피는 거예요. 60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100만 명이 군인일지 모른다라고 논문에다 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설마 그럴 리가 북한이 그때 이제 북한 군대가 한 40만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었는데 100만 명이 인구 통계에서 빠져서 이것이 군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조금 있다가 맞는 거로 확인이 되는 바람에 인구 통계학자에서 갑자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치학자로 이제 뛰어오른 사람입니다. 그분이 중국의 인구 통계를 공부하려고 중국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모든 수많은 사람이 앞으로 21세기의 최고의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세계 1등이 될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쓴 논문. 그 논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국제정치도 모르고 경제학도 모르고 군사학도 모르다. 그렇지만은 경제학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학문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오늘 어느 나라에서 100만 명의 아기가 태어날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그 나라에 10살짜리가 몇 명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학문을 미래가 잘 예측이 되는 학문이 있는데 자기 그 학문으로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문자로 MISERABLE 미저러블이라고 썼습니다. 중국의 미래는 처참하다. 그것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제가 그 논문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앞으로 세계 1등이 될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논문을 읽고 중국은 세계 1등이 될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만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2015년에 중국 인구가 14억이었습니다. 14억인데 2040년에도 14억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하고 2040년이 똑같이 14억인데 문제는 뭐냐면
5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2억 5천만 명이 위로 올라가서 붙는 것이 2040년에 집사합니다. 밑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거기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문제가 있지 않냐. 중국하고 똑같이. 에버스타트 박사가 일본은 부자가 된 이후에 늙었고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는데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주제를 오늘 우리 그 인구절벽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되신 그 우리 세계 한인 여성협회에다 감사드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분 좋은 논문 발표하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독일에서 오신 물리학 박사 그리고 철도 시스템 전문가이시며 또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이유정 회장님의 부분이십니다. 배대 박사님을 모시고 경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은 영어로 진행되고 가지고 계신 행사 카탈로그 한글 번역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y Korean language knowledge is still quite poor. Even I live in this country for more than 18 years. So let me talk a little bit in English, and I want to address the practical aspect of moving from one country into another country. So actually the K Home and Life Foundation's purpose is to attract Korean people living overseas, returning back home to their homeland. So before I moved to Korea, I lived for more than 10 years in Germany, very close to the Korean community there. So I learned what does it mean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What are all the sorrows and the problems they have. But of course there are also Koreans who like to stay in a foreign country. Now, I'm not the important person today. For me, the more important person in this audience, I know already, are those who already returned home. So some Koreans who some time ago lived for many years, even decades, in a foreign country and then returned to their homeland. So these people are for me the very important ones because they know what does it mean to return to your homeland. It is actually a very practical issue. It is not a theoretical issue to return home. So connected with the returning are many issues. And when I was in Germany, I observed the Korean community. What I actually missed was the helping hand from the Korean side, who was helping them to decide, I will move back to my homeland, and how to move back. This would I call the missing link, missing help. So I would like to suggest a more practical approach to help the Koreans to return home. So among the audience, I know is one or the other person who returned home. So why not put these people together, let them do kind of brainstorming, exchange their experiences, what does it require to return home? So if you make such a group of Koreans who are, let's say, I would call them the experts, and you put a lawyer to them into this group, and maybe a tax consultant, and maybe somebody who is experienced in the real estate business,
and let this group make a kind of action plan targeting how to make a smooth transition for overseas Koreans to return home to their homeland. Again, I want to stress this is a very practical issue, a pragmatic issue. This is not a theoretical issue. So that's why I think those who have the experience, they should contribute their experience. So there are some more very simple approaches to help the Koreans. When I once visited the Seoul Global Center, I found a guidebook. It says Guidebook for Living in Seoul. This guidebook covers everything, starting from renting the house, explaining the health insurance, the tax system, everything which you need actually to know for your practical life is somehow addressed in this book. So this is a very valuable information for those who want to return home. Now the critical thing, what I actually also like to criticize, all kind of information which those people require is existing already somewhere in Korea. But the information doesn't come to those who might be interested. So one idea is organize that. Why not copy this guidebook for the life in Seoul to a guidebook for living in Korea? It's not a big job to copy this book and let's say change a little bit things, because this is addressing overseas people, not only Koreans. So these brochures or informations, even Ministry of Law, also they provide a brochure very short which says easy to find practical law. This is what the people need to know when they return home. What is actually the big difference between, let's say, Germany regarding the health insurance system or any legal thing? So why not take these kind of brochures and put them into stands in the immigration office, in the, let's say, in these community service centers, and train a little bit the people working there to welcome a Korean who returns home. This cannot be a very difficult problem. So, at the end, I am looking for the helping hand. Helping hands, helping those Koreans who like to return home, who have to decide first to make this, to come home, and give them assistance when they return home, take care of them. So a little bit of marketing also might be a good way to attract people living in the overseas, Korean people, to return home. Most of you know the Buddhist temples in Korea, they offer the so-called temple stay program. So why not initiate a Korea stay program? So I think this is quite a challenging job, but the foundation, the K Home and Life Foundation, I think could pick up these things. So I think this foundation is a very great solution. So let them take the role of the helping hand. 고맙습니다. 안에 이은정 총재가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대 박사님, 큰 박수로 다시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새정부의 발언가 세계 한인문화복지재단 15년 라이트 심포지움 토론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박영숙입니다. 유엔일의 포럼의 박영숙이고 지금 오늘 세계 한인 복지재단 K Home and Life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 사회를 먼저 조망해보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국 대사관 20년, 호주 대사관 10년, 그리고 미국 정부 기관 기부 5년 이렇게 해서 미래 예측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900년도에 뉴욕의 피스애비뉴 5번가에 보시면 전부 마차입니다. 마차 역사 3000년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딱 한 대의 자동차. 3000년의 말과 마차의 역사. 그런데 이 자동차가 1900년에 뉴욕의 부활절날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6년간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구협회, 말동수거협회, 죽은말수거협회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두드려 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반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박영수 박사님 마스크 착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영숙입니다. 유엔일의 포럼의 박영숙이고 지금 오늘 세계 한인 복지재단 K Home and Life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 사회를 먼저 조망해보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변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국 대사관 20년, 호주 대사관 10년, 그리고 미국 정부 기관 기부 5년 이렇게 해서 미래 예측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900년도에 뉴욕의 피스애비뉴 5번가에 보시면 전부 마차입니다. 마차 역사 3000년에 딱 한 대의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딱 한 대의 자동차. 3000년의 말과 마차의 역사. 그런데 이 자동차가 1900년에 뉴욕의 부활절날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에 6년간 마차협회, 마차제조협회, 마구협회, 말동수거협회, 죽은말수거협회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두드려 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반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3년 후에 뉴욕의 피스애비뉴에 똑같은 부활절날에 마지막 마차 한 대가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차 한 대가 전부 자동차로 바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반대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온다. 지금 많이 없어졌죠. 뭐가 없어졌어요? 신호등도 없고요. 교통 순경도 없고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게 자율차입니다. 이 자율차의 시대는 저희는 2030년에 온다라고 보고요. 2030년이 되면은 사람도 칩을 넣고 자동차도 라이다라 그러죠. 칩을 넣어서 충돌 제어 시스템이 있어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차를 참고하는 정도는 줘야 되는데 왜 그 자동차를 타고 그 5분 거리에 자율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이 칩을 씌운다 그죠? 이렇게 세상은 빨리 변한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2100년이 되면은 저희는 미래학자는 데모그래픽스를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모그래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까 인구 문제이죠. 배우시면 2100년이 되면은 100만 명 정도 남고요. 2300년이 되면은 거의 제로입니다. 6만 2천 명이 남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3000년이 되면 거의 제로가 되고 이렇게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인구 감소밖에 책도 있습니다. 제가 지은 책이고 자 인구 절벽의 국가 소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인구를 이제 한국으로 끌어당겨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저도 외국인 가족은 했고요. 외국에서 오래 살았고요. 자, 이렇게 재외국민 도쿄 참여일부터
자, 우리가 연고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뭐 이런 주장은 책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제외 동포보다 젊은 아이들 동포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동포들의 비전을 좀 주는 게 지금 한국 지금 세계 한인문화복지재단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게 전용회관이라든가 정착마을이라든가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 저희가 이 책에 다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K-홈앤라이프는 이제 전 세계의 차세대 영재 영입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한 사람이 오면 가족이 오면 손자 손주도 따라올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 순위로 그죠 살고 싶은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국민 쟁탈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국민을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뭐에 밝혀졌냐면은 이금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죠 처단해야 된다고 굉장히 나쁜 의견도 있었지만은 대사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참여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이민을 받아줍니다. 시민권을 원하면 시민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부대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젊은 아이들 특히 뭐 혈기왕성해서 뭔가를 또 찾아보려는 그래서 너무 지겨운 삶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전쟁이 있으면 가요. 그러면 전쟁 우크라이나 같이 국민들을 뭐 다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내 주거지 건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피 리턴 홈타운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연구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는 또 이게 저기 책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가? 온라인 가상국가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가상국가를 만들어요. 그런 단체가 7개,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트네이션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여자는 술전인데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웃시티에서 다 유태인입니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영혼이 있죠. 국가를 만들었어요. 제가 한국에 초청해서 왔는데 처음에 국가를 만들어서 얘가 1억 명의 국민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비트네이션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화폐도 만들고 그죠. 비트네이션에 들어가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 네이션이라고 있어요. 저 위에 보면은 그죠. 네이션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국가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박영수 공화국을 만들어놨어요. 박영수 대사관을 만들어놨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국민쟁탈전 그죠? 오프라인에서 국민쟁탈전 특히 제가 보여줄 건데 메타버스 속에서 정말 많은 새로운 국가가 생겨요. 지금 메타버스가 10,000개가 있습니다. 10,000개.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10,000개가 전부 다 국민을 원하는 거예요. 전부. 자, 그래서 비트네이션에 30개 이상이 있는 국가에서 대사관을 인정을 해줬다. 그런 거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2분 안에 시민권을 그렇게 들어가서 받을 수 있고요. 돈을 얼마 들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여기 한국입니다. 한국의 대사관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사관을 만들고 국가라고 했고요. 이제 이게 벌써 뭐 오래되어가지고 국민이 수천 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시민도 그죠? 아주 초기입니다. 108명이 지금 한국에서 국민으로 등록을 했어요. 대사관으로 등록을 하고 이 사람도 제 친구인데 국가를 만들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트란스휴먼 당수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시스테딩 인스티튜트라는 게 있어요. 시스테딩은 바다 위에서 해상 국가를 만들어요. 해상 국가. 그래서 떠다니는 도시에 요거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한 40명 됩니다. 40명인데 1억 5천 정도예요. 이거 주면은 이 국가에 들어가면은 평생 세금이 없어요. 평생 세금이 없어요. 아무튼 다양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요 하나를 CPAC이라고 합니다. CPAC에서 사는데 굉장히
멋져요. 얼마든지. 이게 이제 그죠? 침실이고 반드시 바닷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속에도 이렇게 시판스 갖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요거는 앞에 있는 건 뭐냐면 허드슨강, 제가 뉴욕에 있는 사람인데 허드슨 리버에 이미 이렇게 몇 개를 꽂아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어요. 요거 누가 만드냐면 패트리 프리만이라고 구글의 창립 멤버입니다. 창립 회장은 아니지만 창립 멤버. 그리고 제가 2011년에 여기에 가담을 해서 제가 한국에서 한국 대표 한국 뭐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패트리 프리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만의 손자예요. 손자. 아버지를 시카고 학과 뭐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고 C세대에 제가 홍보대사 하고 있다. 바다에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히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많이 지금 등록을 했는데 거기 가서 몸 전체를 여기는 법이었기 때문이죠. 국가는 전부 법을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실행하게 해요. 그래서 60세 된 노인을 30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뭐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제 보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우리는 옛날에 바퀴가 없었으면 그죠? 우리 동네에서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갔다가 깜깜해서 못 들어오니까 바퀴가 생겨서 옆집 동네로 가고 비행기가 생겨서 옆집 나라로 이동을 했는데 한 시간대로 연결이 됩니다. 한 시간대로. 이게 뉴욕에서 2021년 6월 22일 날 발표한 건데요. 이게 40인승이에요. 40인승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어디든지 그래서 가까운 케네디카도 40분에 이렇게 걸어다녀요. 또 수소비행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화물선보다 그죠? 화물 비행기보다 중국 미국을 36시간 만에 일반 가격보다 4분의 1 가격으로 화물 비행기보다 쌉니다. 이게 나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되면 해안, 항만, 조선 왜 30시간 만에 그죠? 미국까지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싣고 가는데 왜 배에다가 2달 동안 태워놓겠어요, 그죠? 이런 새로운 항공기업의 4분의 1 가격. 요거는 데스티너스라도 요것도 처음에는 화물을 싣고 날라요. 이 사람이 러시아의 미카엘 코크리치인데 러시아의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볼트2라고 요놈은 그죠? 얼마나 좋은 곳을 가는데 10분 안에 가까운 거리에 다 날아서 갑니다. 이 중국 회사가 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중국 회사가 스페이스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1시간대를 여행을 해요. 이제 여기에서 미국까지 1시간, 미국에서 아프리카 어디든지 1시간대로 한다. 이게 지금 2025년에 나옵니다. 중국에서 2025년에 비행을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죠. 요놈도 있습니다. 요놈은 뭐냐 하면 1시간대로 비너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1시간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이미 모델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활주로를 나르는 이런 시간이 끝났어요. 로켓으로 갑니다. 로켓으로 팡 쏘아서 다른 대륙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시기가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경이 사라집니다. 국민 정책이 더 심해집니다. 왜? 이렇게 아침에 있다가 내가 프랑스에 가가지고 1시간만 평 날라 기분 나쁘다 뭐 속초 가자 이게 아니고 기분 나쁘다 프랑스 가자 가서 파리 가서 크로아상 커피 마시고 저 출출하네 뉴욕 갑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요. 또 이것은 이제 이런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미 공군에서 7년 전부터 로켓 카고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부차를 싣고 배에 실어가지고 가면 일주일인가 한데 일주일인데 가면 전쟁이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전쟁부차를 이제 쏘는 거다. 미 공군에서 한 거예요. 유나이티드도 그죠? 무궁하게가지고 엄청 빠르게 2029년에 지금 사람들이 실어날라요. 자, 뿐만 아니라 왜 또 국민쟁탈전이 일어났냐? 국가교육 소속감 자체가 한 게 아니고 이런 모스트가 뉴럴 힌드에다가 여기다가 칩을 집어넣어요. 요런 보면은 조이스틱을 그죠? 눌러가지고 폼게임이라고 탁구목에 말씀하신 얘가 점수를 따가지고 바나나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이스틱을 없애고
여기다가 침을 넣었어요. 여기다가 침을 넣고 생각만으로 딱딱한 콩이 쳐가지고 또 정신 따서 먹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좋다고 이러면서 내가 이거 했어. 이게 뉴럴 링크라는 회사이고요. 침을 넣어요. 사람의 뇌에다가 침을 넣고 뒤에지에게다 이 침을 넣었어요. 근데 옛날처럼 뒤에 넣는 게 아니라 정수에다 넣겠다. 이렇게 해서 링크라는 게 나왔고요. 이미 2020년 8월 28일 날 사람 허용이 안 됐습니다. 뒤에서 돼지 3마리 침 넣으면 되지 안 넣으면 되지 넣었다 뺀 되지. 그런데 이걸 했는데 아버지니까 똑같은 거죠. 이 모습이다. 이게 지금 칩을 꽂는 로봇입니다. 로봇을 만들었고 그 칩을 넣으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슈퍼컴퓨터하고 나의 뇌가 연결이 되어서 정보가 메모리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에버리션 국가가 한 이름도 없어요. 그죠? 선생님이 우리 옆에 사는 정말 배우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는데 국민정보를 가르치는데 이게 엄청난 정보를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뇌에 연결시켜주면 이제 정말 국민정보를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빨리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잠시요. 판검사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 보시면 사고기획 판사 로봇이 잘 보시면 이미 로봇이 나왔는데 99.9% 그 사람의 신체 언어를 분석하며 구상을 앉아있는데 굉장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또 너를 AI가 딱 보고 있으면 저놈이 돈이네. 저놈이 잘합니다. 소리 나가는 게 돼서 목을 하고. 이게 지금 AI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도구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판검사가 필요 없어요. 자꾸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미 위챗에서요. 위챗에서 300만 건의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챗에서는 밤새도록 24시간 365일 핸드폰으로 얘가 소송을 내고 얘는 이제 물에 나와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AI 요 사람이 얘가 지금 AI 판사입니다. AI 판사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얘는 얘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AI 판사가 보는 거예요. 저는 잘못했네. 저놈이 참 70% 거짓말하네. 이렇게 해서 이게 30일 안에 끝나요. 모든 소송은 30일 안에 끝나야 이번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그냥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죠. 화장실도 안 가죠. 밥도 안 먹죠. 이게 인내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메타버스 마지막에 보시면 메타버스는 지금 페이스북 메타버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상 공간 안에서 이제 콘서트도 하고요. 그죠? 조금 아버지를 모셔가지고 체스를 두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소인국에서 개인국으로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요거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홀로박스라고 포탈박스인데 처음에 일을 하다가 5천만 원이요. 자,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진 찍는데 여기에 사람이 가면은 129개 연결되어 있는 저 포탈박스에 사람이 뻥 뛰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사람은 여기 와서 강의하는데 120개 중에 전부 다 포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거 잠깐만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네. 한번 들어봐요. 예. 아니요. 예, 여기는 물론 그죠. 옛날에 거대한 광장에서 촬영을 하는 것을 슈링크 시켜가지고 적게 해서 이 사람이 4K 레졸루션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박스에 들어갑니다. 포탈 박스인데 전화 박스 같은데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오른쪽에 카메라하고죠. 홀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간단한 촬영 기기 몇 가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촬영을 우리가 하면은 전 세계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뭐 하고 공부하면은 하루 종일 우리 집에 그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빨리 갈까요? 우리 김현중 사용할 수 선생님. 있다 하는 것을 로데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진이나 홍보물을 넣으면 이 바탕화면의 색상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 빨리 진행할 때 지금 이제 뭐 파리에 이거를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서 노란 것은 바로 이 치고 지금 설치는 이런 동작을 사진에 가거나 공항에 또는 시네마 그죠 극장에 들어가면 벽에다가 광고 붙여놨는데 이제 광고가 움직이지 않는 그때는 죽어요. 움직이는 광고죠. 지금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고요. 이런 세상이 되면 사실 우리가 뭐 이민을 우리가 뭐 격려해서 받아들이고 뭐 이런 기분이 없어지고 그죠? 우리의 살던 자기의 굉장히 사회가 달라진다라는 걸 빨리빨리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그게 5천만 원을 갖다가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몇십만 원으로 떨어져가지고 엄마하고 아이가 자기가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있건 그 다음에 뭐 이게 쇼핑을 하는 거고요.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제가 지금 현재 로봇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바이오 로봇하고 같이 살 것이다. 이렇게 네네 바이오 로봇하고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로봇하고 같이 산다라는 게 SBS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봇이 지금 현재 사람들과 살고요. 2050년이 되면은 5명의 로봇과 우리가 함께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타운을 만들면 반드시 우리는 로봇이 모든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그죠? K 라이프, 홈앤 라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열광을 해주신 우리 미래학자 박영수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영모 사장님께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토론 관상에 계신 분들을 하나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잘 보시면 이용호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윤문원 교수님께서 차기 대통령의 숙제라는 책을 쓰셨는데 오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윤문원 교수님은 책을 많이 쓰시는 작가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놓고 활성화 방안 이제 새 정부에 변한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게 제가 놓고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시는 발표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윤문원입니다. 글 문자에 월문자인데 글이 굉장히 모르는 사람인데 책을 한 60권 썼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한 15권 정도 출입했습니다. 폭탄 사이트에서 아무 폭탄 사이트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수천 개 정도의 관련된 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대 오랜 기간 동안 이 총괄하는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는 제가 글도 써왔기 때문에 윤석열 총괄을 참석했지만 총괄副단장과 공무특보로서 활동했고 본선에서도 제가 인재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인재위 위원장인 김영환 위원장이 청주에 지금 총수산 수행하는 바람에 지금 제가 거의 한 달째 청주에 지금 발표서 집행하고 있는데 집을 나가보니까 상당히 개고생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TV 토론이라는 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오늘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순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 동포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부족된
바른 말 해가지고 보면 이 투표입니다. 사실 제 동포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치권들이 바짝 긴장을 해서 제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제 동포층을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동포 설립에 대한 어떤 설립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안 자체를 그야말로 어떤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많이 반영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통해서 대동포의 설립에 대한 어떤 그 시행도 중요하지만 동시 시대적으로 정말 대동포들에게 이익이 되고 또 조국과 대동포들 간에 여러 가지 다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까지 생각합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대 효과 중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과 연계라든지 공공들과의 어떤 관계,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있겠지만 대동포층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말 경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언론에 보시 보면은 대동포들이 경제의 일을 저질러서 정말 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영화까지도 나온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가 그 청소년들 이게 중요하죠. 그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어떤 뿌리라는 것이 의식이 강합니다. 밭은 오히려 그 한민족이지만 여기에다 성수에 따라 다르고 또 성수 중에서 팝까지 따집니다. 그 팝을 보면 뿌리욕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하는 대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해외에 나간 2, 3세를 정말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현지화가 돼가지고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정말 굉장히 현지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뿌리욕이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크게 실감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한류 열풍 특히 우리가 BTS의 어떤 그 열풍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자존감이라는 경우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한류 열풍이 정말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 동포층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포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중국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중국적 문제가 어느 정도 호명이 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젊은 문제들이 이중국적 때문에 현지 국가에서 때로는 또 고국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동포층의 어떤 설립과 올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말 경제를 모아서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어떤 열린 다양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활성화 반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찍은 것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대부분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강조한 것은 오늘 본 이유는 딱 압니다. 제가 이런 게 뭐냐. 이 정치라는 게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영향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으로 근거기관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한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입법사항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우리가 법조에서 조문 하나가 굉장히 큰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재동포가 750만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을 대표하는 국내에서 오히려 그 비례대표에 대한 어떤 대화가 체제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떤 기회전남에서의 당구 어떤 선거와 공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분을 긍지를 모아서 추천을 하고 이것이 통로가 되어서 비례대표의 대도라든지 때로는 또 지역구 출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지방의회 계신 그런 거죠. 또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로 발표한 것은 대회에서 본 여러 가지 제도들, 선진적인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방정부와 연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태어나던 그 고향에 가서 정말 고향에 제가 이 충청북도에 제가
제가 한 2달 정도 가보고 있는데, 인구가 3만 명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보건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리가 3만, 분단위 보면 3만, 4만, 7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선진적인 어떤 불안한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그의 내원사이나 밝힌 이런 거 하나도 그런 곳에 접목이 된다 그러면 그 지방의 어떤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전국에 번질 수도 있는 거죠. 옛날에 수원에서 화장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수원에서 하나 펼쳐보신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으로 위해서 가장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비핵화 비용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그 화장실 여러분들이 지역구나 대대를 출마하는데 큰 작용 요소가 있습니다. 무슨 작용 요소냐? 거주요건입니다. 거주요건. 그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임기도지사 선거 여러 가지 추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후보가 지명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경기도에다가 60일 전에 주소를 옮겨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출마하고 싶어도 해외에 출마되어 있으면 출마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조그마한 주문을 하지만 잘못된 그런 어떤 선거법 이런 경우는 개정되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750만이라는 해외 동포 어떤 데서 보면 정치하는 사람에서 한표 750만 표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그 압력적인 어떤 발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현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배려, 이벤트성 어떤 젊은이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30대 어떤 후반이랄까 20대가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데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리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와 여성에 대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동포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정말 선진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경우가 국내 정치에 접목이 되고 그런 것이 생활 정치로 접목이 돼서 대한민국 발전에 그게 기회에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총알의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군대 현재에 대한 어떤 이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내 고국에서 여러분들의 역할과 정치적 진출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교수님께서 지나치게 짧게 해주셔가지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포지움 취지가 뭔가 여기 취지문을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인구 절벽의 대한민국,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1천만 세계 한인 가족과 함께 세계 속으로 더 큰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복지재단 행사도 같이 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동포 1세대들, 고령화된 동포 1세대들이 어떻게 귀환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고향에 올 수 있느냐. 근데 이게 무슨 이제 아주 노쇠와 늙은 동포들에 대한 복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750만 재외동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750만 명 중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언제든 마음껏 일하고 원할 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봐줘서, 누가 배려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그런 권리가 있다. 아무 때나 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어떤 단체나 정부가 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권리다. 이게 왜 중요하냐. 20살, 30살, 40살 이 대한민국 국민이 남자나 여자나 일하러 해외에 나갈 때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용기가 나겠습니까?
아무 때도 돌아올 수 있고, 아파도 돌아올 수 있고, 실패해도 돌아올 수 있고,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세대 재외동포들이 이제 노쇠에서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올 때 거기 어떤 장벽이 있으면 그거는 동포사회의 미래에 장애를 됩니다. 그 노인들에게 슬픔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인구 절벽에 관해서는 아까 이제 김성원 의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나이 드신 동포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에 정책적으로 제1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발전하면 재동포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동포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느슨해지고 있어요. 공격적이지 않은,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이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다가 일본 경제학자가 개탄하는 발표를 했어요. 한국도 그렇게 이제 따라갈 거다. 그런 얘기를 또 어떤 학자가 했어요. 21세기 대한민국처럼 잘 살고 잘 발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재외동포가 늘어나질 않아요. 누가 열심히 뛰쳐나가질 않아요. 청년들도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위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외동포 문제하고도 그들의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오늘 심포지움이 이런 문제들을 함께 걱정하는 겁니다. 이제 좌장이 이렇게 연설하는 게 역할이 아닌데 우리가 조금 사전에 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충분히 못 가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기로 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전 중1 동경 청룡사를 지내신 이찬범 선생님께서 외교관이 보는 재외동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찬범입니다. 저는 작년 외무 공무원으로서 한 30년 정도 주일본 대사관 총무사, 주독일 대사, 대법원 대외협력관, 또 청와대 지금 국가브랜드 대외협력국장 정도 역임하고 정년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발언 전에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교관 시각에서 보는 재외동포의 주요 당황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윤문원 선생님께서 그 재국민 투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토픽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KBS에서 발표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필요하시면 한번 좀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30년 정도 외교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교 자체가 무엇인지, 외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외교라는 것은 주재국에 대한 보고, 그리고 주재국 상대로 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두 가지, 이 말하는 영국 역사학자 헤럴드 니콜슨이 말하는 그런 니콜슨 기능 두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오늘 세계 인구가 한 80쯤 되는데
80억 인구 중에서 약 40억 인구 50%가 SNS를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한 2, 3년 동안 코로나로 줌 등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메타버스 세상이 상당히 확대되면서 더욱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희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구글 등 네이버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우리 국내 주요 인사들이 트위터나 페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어떠한 외교 채널보다 더욱더 빨라졌고 정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주요 외교 기능은 앞으로의 주요 외교의 기능은 무엇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외교는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흔히 말하는 대국민, 대민간을 갖다가 상대로 한 공공외교, 퍼블릭 디플로마시라고 하죠. 그것은 또 별도의 어떤 주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외동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앞으로 지금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은 이미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외교부 관련 주요 뉴스는 재외동포 관련입니다. 영상 재외동포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청 설립 등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외교의 큰 흐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발표 내용이 동포청 설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에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 전에 좀 자세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재외동포의 어떤 특징과 성격을 한번 이렇게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재외동포들의 어떤 몇 가지 특징,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재외동포는 우선 역사가 비교적 짧습니다. 유태인 디아스포라, 이태리 아일랜드, 하여튼 주요 그런 재외동포 그런 역사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점인데 아직 1세대가 대세입니다. 따라서 모국과의 유대감 및 친척, 지인, 네트워크가 아직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재외동포는 분포가 매우 광범위하고 말여러 글로벌 동포 사회입니다. 제가 외교부 근무를 하면서 자세히 세보니까 한 100개국, 110개국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그 110개국 어디 가든 갈 때마다 재외동포를 꼭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태인 못지않게 한국, 코리안 재외동포의 분포는 상당히 글로벌화되어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재외동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글로벌 재외동포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외동포 제2, 3세대의 성장 시기, 그러니까 제3세대의 성장 시기가 대한민국의 선진화 시기와 상당히 겹치며 그분들은 한국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
IT 혁명 시대에 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매우 밝습니다. 저도 유학을 갔다 왔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에로그램이라고 기억하시는지요? 저기 뭐야 이런 편지 봉투입니다. 돈 아끼기 위해서 아주 가볍게 보내는 편지 있습니다. 제가 유학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에로그램이 한국 친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바로 편지 정도가 아니라 이메일 정도가 아니라 바로 즉시 지금 당장 어디 세계 어디 누구하고도 화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오늘 언제서나 어디서나 공국과의 그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다섯째로 재동포들의 이민 동기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자녀 교육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외국에 나가는 해외 이민가는 주요 동기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동포의 경우에 자녀 교육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로 대체적으로 동포 2, 3세대는 교육 배경이 대체로 좋으면서 제가 목격하기에는 전문직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의사, 선생 하여튼 전문직들이 재동포 2, 3세대 사회 중에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소중한 우리에게도 우리 공국에도 한국에도 매우 소중한 인재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우리 재동포의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들 이런 걸 감안해서 저는 예시로 세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은 1세대 동포들에 대한 복지 개선. 전 세계 많은 아까 1세대 동포들은 일선에서 지금 퇴직했으며 노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당면하고 있죠. 하나는 건강과 복지, 두 번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재동포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에 중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착 서비스 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신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포 2, 3세대의 정체성입니다. 젊은 동포들은 한국에 대한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주제국 사회에 잘 적응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 과제로 주제국에 한국인 이민 역사 박물관을 설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러한 박물관은 한국 콘텐츠를 다루는 한편 동포들의 주제국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다루어 지역 사회와 공동체 의식 감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근무해봤고 미국에서도 근무해봤고 또 독일에서도 근무했습니다만은 어디 가든 우리 동포들이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을 봤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 우리 한국 간호사들이 많이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제휴동포들도 정말 허들의 일을 다 하면서 일본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했습니다. 그러한 그런 메모리를 갖다가 생각해주는 박물관을 각국마다 설립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그는 우리 동포들의 어떤 위상뿐만이 아니라 그 주제국과의 어떤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한국에도 동포 사회가
재외동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그런 기억해주는 여러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은 동포 인지 활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 동포 인지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동포 네트워크 및 교류 사업을 대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은 일종의 예시고 더욱더 많은 원대하고 구체적인 어떤 제안들과 사업들을 개발해서 그런 사업들을 설정한 하면은 동포청 구축이라든가 어떤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대단히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1세대를 언급하셨고 2, 3세대를 언급하셨는데 여기서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재동포 중에 1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 어떤 전문가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를 해방 전 1910년 한일 합방, 일본에 감정된 그 전후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를 제1기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제2기 디아스포라는 뭐냐? 1945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재밌는 건 여기 2, 3세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야흐로 지금부터 전개될 제3기 디아스포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부연을 하면 이창만 선생이 얼마나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짚었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포인재 활용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재외동포 문제가 그냥 동포들의 문제, 750만 동포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 발전에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지적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집대용 회장께서 발표해 주시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대용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론과 연구 과제를 떠나서 실질적인 우리가 생활에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실행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교수님이라든지 박사님들이 많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하시는 박사님이나 교수님들이 실질적인 산업 현장에 접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면 저것이 현장에 빨리 산업화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갖게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질적인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과제, 인구 절벽 시대에 지방 소멸도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라는 대안을 가졌을 적에 우리 제일동포 동부나 지금 국내에 정착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런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지방의 소멸도시를 대비해가지고 국가에서 소멸도시 이행기금이라는 것을 1년에 1조씩 풀어서 약 10년간 해마다 1조씩 풀어서 그 대안을 갖는 기금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마다 그 소멸도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단을 갖고 이제 많이 했는데 기금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만 집중적으로 좀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결 방법은 잘 안 나오게 됐어요.
저는 이제 그 대안으로 남해 도비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제이동포 저기 여기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정착도지를 만들어내서 하나의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듯이 저희들이 이제 제이동포가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국가가 한 157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나라도 알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새로 한국에 돌아오는 여기민자들의 정착도시를 만들어으로써 그 하나의 그 인구 소멸 도시의 대안이라는 좀 토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의 소멸 도시 대안하고 균형 발전으로 갖고 만들었던 것이 국가에서 혁신 도시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혁신 도시가 지역 경제는 조금은 살렸지만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균형 발전에는 크나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첫째가 도시를 만들었을 적에는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냐면은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로의 뭐 메가시티를 만든다, 어떤 큰 도시를 만든다, 그 다음에 불경을 뭐 합해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든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남원청에 메가시티 국제도시를 만든다 하는데 그거는 한 가지의 대안이지 방법론은 실질적인 방법론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자, 국민들이 움직일 적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역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역발상이라고 보냐면은 지병의 균형 발전이라는 소멸도시를 막기 위해서 정부 안은 내놨지만은 실제 정부에서는 수도권 집중적인 신도시를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신도시에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반은 수도권하고 서울 집중적인 인구가 유입은 되지만은 나머지 반 인구는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역발상을 가지고 지방 소멸도시를 막는다, 지방 균형 발전을 막는다는 대안은 어떤 일에서도 실행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이 대안으로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해동포 여기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도시를 만들어서 그 대안으로 소멸도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 자, 그 대안이 뭐냐면요. 현재 우리 국민들이 지방의 도시를 만들어서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해외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정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문화의 차이라든지 이런 일이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이방인 대접을 받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이방인 대접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줘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면은 우리 한국의 소멸도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고 균형 발전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골에 우리가 집 한 채를 준다 해가지고 사주라 했다면은 헐 가서 못 삽니다. 그러나 그 옆에 전원주택단지 200평이든 200평인지 300평인지를 만들어가지고 사시라고 해서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살았던 그 모델을 그대로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면은 하나의 우리가 인구 소멸 도시 대안도 막을 수 있는 거고 두 가지는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외야일 그 다음에 우리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막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불패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첫째가 우리 강남에 들어오면은 교육이에요. 자, 교육이 좋기 때문에 오지 말라도 강남은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문화예요. 네. 문화생활이 좋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자, 수도권 서울에 백대 지역의 91%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좋은 일자리라든지 문화 학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강남이라는 소리를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안으로서는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뭐냐면은 우리가 해동포의 정착도시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는 국제학교라는 평균 학교가 들어온다. 교육에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세계적인 문화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세계적인 우리 다양한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세계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손을 부활해서 기업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은 우리 제휴동포가 앞으로는 인구소멸 시대에 가장 큰 대안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 발표하시고 세 분 토론해 주셨는데 박영수 선생님 바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를 모아서 저희가 지금 한인타운, 저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가족이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또는 돌아오는 위안하는 이런 분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2세대, 3세대 인구 유입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온다든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미래학자로서 그 타운에 첨단 기술을 제일 먼저 갖다 놓고 아까처럼 메타버스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그 메타버스는 3D입니다. 우리가 줌은 2D거든요. 근데 얘들 막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몇 가지만 갖춰놔도 하나의 그 전시 홀이 된다든가 그 자체가 문화가 되면서 플러스 비즈니스도 되고 거기서 2세대, 3세대가 돌아와서는 이제 사업을 해서 돈도 벌 수 있는 이런 좋은 모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재단에 힘을 모아주셔야 힘을 모아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도 토론해 주신 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이 있으시면 한 시간 관계로 한 두 분만 받겠습니다. 이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그 발표 토론에 대해서 이게 좀 궁금하다 이런 오늘 이제 상당히 다양하게 윤문호 선생님 여기 전대훈 연구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가 밖에 잠깐 보니까 우리 박영수 발제자님이 책이 아주 멋지게 써있는데 우리 집에 와 있어서 읽어봤는데 아주 전부 다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질문과 대답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권씩 사가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 있는데 제가 군생활을 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이번에 200만 원 월급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가 우리 그 AI를 구현할 수 있는 최신 우리나라 컴퓨터, 핸드폰 이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부터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국민들부터 잘 이렇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코 같은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우리 문화적인 자산들이 많은데 이걸 우리 국민들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전파할 수 있는 디지털 전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 200만 원 주는 것보다가 최첨단의 교육과 그 한민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그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거를 우리 군인들에게 젊은 사람들한테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전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부와 지식인들과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지원을 해줘야지 돈 200만 원, 300만 원 더 준다는 게 더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공감하고 한국 남자들,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자를 가진 사람들을 다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나갈 방향입니다. 저렇게 그 도전적인 생각을 하고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재야동포를 위해 준다. 무슨 1세대들이 복지를 어떻게 해준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국가 발전의 21세기 국가 발전을
어떻게 여러 사람이 꼭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적극적인 비전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FTA를 가장 많이 한 나라 자유무역 국가입니다. 개방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 외교적 영향력이 커지면 한국 사람이 전 세계 220개 국가에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뻔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30년 전문가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이나 국격이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한국 사람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도포가 안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미래가 가라앉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예표가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열심히 살지만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런 플래닝, 국가적인 계획을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 3세대 그 해외 인재풀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더 끌어당겨서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 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이지만 또 한국 사람으로서 살게 우리 인재풀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런 전략과 기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동포사회는 커집니다. 750만이 아니라 850만, 950만, 1000만, 1500만이 됩니다. 이런 비전과 방향성과 계획을 가져줘야 그럼 어떻게 되냐? 동포들은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동포들은 누구나 대접받게 됩니다. 귀향이 어떤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권리로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심포지움을 했어요. 이 테마가 좀 이렇게 좀 뚜렷하고 선명하면 발표하시는 분이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쉽게 자기 의견을 설득적 있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이제 산만해지니까 제가 할 수 없이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윤문호 선생님도 제가 좀 특별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나 지역구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선거법 개정하면 좋겠다. 거기에 나아가서 도시 사람들이 농촌을 살리기를 도와주듯이 재외동포가 지자체에 몇만, 2만, 3만 되는 작은 지자체에 들어가서 그 지자체를 살려내면 어떠냐 하는 굉장히 평범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그 깊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건 뭐 앉아서 이렇게 대접받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애기 태어나지 않는 시골에 가서 그 시골을 살기 좋은 마을을 바꾸고 애기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얼마나 창조적인 일입니까? 그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점을 강조해 주셨고 제가 이제 오늘 이창범 선생이 30년 외교관으로서 의외로 굉장히 많은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옛날에는 시민운동할 때 외교관을 안 좋아했는데 동포신문을 한 20년 해보니까 이 해외 공관과 외교관의 역할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창범 선생 말을 더 경청하고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1세대, 2, 3세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공감하고 싶은 분은 1945년 이전 일제강점기 시대 만주, 극동 러시아 물론 하와이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죽어간 많은 우리 선조들, 독립운동가 죽은 그 사람들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1세대입니다. 1기입니다. 1기. 그 1940년부터 지금까지 750만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거를 이룩해낸 여기 앉아있는 동포들이 2기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창범 선생이 2, 3세대 역량 있는 미래 세대
강조하시는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 제3기 디아스포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런 그림을 대통령의 정부가 머릿속에 담고 이것을 박수치고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소한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심포지움에 중요한 파도들이 나왔다.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림수를 가지고 한 게 아니지만 오늘 좋은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심으로써 우리가 또 직경 선생은 동포들이 귀환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바라볼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어떤 다시 주거 형태로 발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데 그런 제안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좌장으로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한 말씀, 문헌사에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재동포가 750만, 향후 이제 여러 가지 선거가 진행이 될수록 이력이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많은 단체들이 우죽순적으로 생기라는 겁니다. 재동포를 대변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저는 오늘 주최하신 세계 한인여성협회 이호정 총리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는데, 재동포들에 대한 권리 신장과 국내에서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한 노력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장으로 계신 이영호 하연도 저와 같이 국제문화교류운동 본부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동포 신문을 통해서 많은 정말 정보와 목소리를 많이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 성향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전하는 목소리,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는 한 목소리가 되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대표적인 단체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대표를 하면서 정부와 그 목소리를 가교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진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현지에서 오히려 진출을 해서 동포 위상을 높이고 국내에도 많이 진출을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생각들, 선진화된 생각들이 국내 정치 발전에 많이 기여를 하고 지방정부, 지방에서 삶의 발전에도 많이 기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첫째가 소소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역분이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들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주소가 두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면 국내에 5년간 거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있냐 없느냐까지도 다툼이 한번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도지사 출마하려고 그러면 그 도의 2개월 전에 거주해야 됩니다. 시군 군수가 되려고 그러면 그 군의 2개월 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전 국민이면 재동포든 뭐든지 간에 국민이면 어디에 상관없이 글로벌 시대에 사실 거주요건 자체를 준다는 것이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로서 이것 하나부터 고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심포지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정책 토론을 수고해 주신 5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행사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저희 본 협회 심포지움 개최 축하와 성원을 해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 발표하신 토론 내용들이 1천만 교포들에게 의미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